어둠 속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굴 안쪽에서 두 개의 눈이 빛났어요. 노란 빛이 감도는 거대한 눈이었죠. 호랑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입에 사람 목을 물어뜯을 수 있는 맹수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숨소리가 닿을 만큼 가까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려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노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뻗어 호랑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오랜만이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죽는다고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이미 죽은 사람 취급했죠. 그런데 노인은 왜 호랑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호랑이는 왜 노인을 해치지 않았을까요? 평생 산에 기대어 살아온 노인과 상군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별별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에 이덕수라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60을 훌쩍 넘겼고 등은 굽었지만 다리만은 아직 성했어요. 덕수는 평생을 산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나무를 해다 팔고 산나무를 캐어 끼니를 이었죠. 사람들은 덕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나이에 아직도 산을 오르내리다니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들 했어요. 덕수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담장도 제대로 없고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이 전부였죠. 마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터에는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그 감나무만이 덕수의 유일한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이면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고 그것마저 이웃에게 나눠주곤 했으니 재산이라 부르기도 어려웠죠. 덕수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를 병으로 잃었고 자식은 애초에 두지 못했어요. 혼자 된 뒤로 덕수는 더욱 산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산짐승과 나무 사이에서 하루를 보내는 편이 마음이 편했거든요. 새벽이면 일어나 산에 올랐고 해가 질 무렵에야 내려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덕수의 발길은 산을 향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해가 없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욕심이 없었거든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있는 것도 나눠주려 들었죠. 김첨지가 덕수의 밭을 탐내어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아도 덕수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갔죠. 어느 날 저녁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이덕수 영감이 또 산에서 밤을 샜다는 소문이었어요. 윤소연이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덕수 어르신이 어젯밤 산에서 주무셨다던데 이 추운 날에 어찌 그러실까요? 옆에 있던 안악이 혀를 찼어요. 저 어르신은 사람보다 산을 더 좋아하시니 어쩌겠나. 산에서 태어나 산에서 돌아가실 분이야. 덕수는 그런 말을 듣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산은 덕수에게 집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어느 바위 밑에 가면 비를 피할 수 있는지 어느 골짜기에 가면 맑은 물이 나는지 손바닥 보듯 훤했어요. 산짐승들도 덕수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노루가 덕수 앞을 지나가도 도망치지 않았고 산새들도 덕수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 바라볼 뿐이었죠. 사람들은 그런 덕수를 두고 산에 미친 늙은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덕수의 눈빛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알았어요. 그 눈에는 미친 기색이 아니라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세상의 욕심에 물들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맑은 눈이었습니다. 덕수는 저녁마다 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면 산 그림자가 마을을 덮었고 덕수는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어요. 산이 나를 품어주는구나. 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지 못한 위안을 산에서 얻었던 거죠. 그의 가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호랑이를 봤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근방에서 호랑이가 사라진 지 수십 년이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군이 돌아왔다. 산신령이 노하셨다. 별별 소리가 다 나왔어요. 덕수는 그 소문을 듣고도 산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덕수는 평생 그래왔듯 새벽에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고 단단했죠. 산이 나를 해치겠느냐, 덕수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산은 덕수에게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은비가 마을 장터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덕수 어르신이 호랑이 굴 근처에 갔다 하더이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은 덕수가 이미 상군에게 잡아먹혔을 거라 수군거렸습니다. 가난하고 해가 없던 노인은 순식간에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죠. 하지만 정작 덕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산속 어딘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산은 그날도 덕수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서은비의 말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우물가를 거쳐 각 집 안방까지 스며들었어요. 이덕수가 호랑이 굴 근처에 갔다더라.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며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떤 이는 덕수가 호랑이와 마주쳤다 하고 어떤 이는 이미 잡아먹혔을 거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산을 올려다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처음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나무하러 산에 가던 사내들도 발길을 끊었고 산나무를 캐러 다니던 안악들도 집 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산은 하루아침에 금단의 땅이 되어버렸죠. 서은비는 마을에서 소문이 빠른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림을 꾸려왔는데 귀가 밝고 입이 가벼웠어요. 서은비가 말을 꺼내면 마을 전체가 알게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죠. 그런 서은비가 직접 본 것처럼 떠들어대니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은비가 우물가에서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덕수 어르신이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방향이 딱 호랑이 굴 쪽이었어요. 옆에 있던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어르신이 정령 상군을 만나셨단 말이오? 서은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그러면 이틀째 안 내려오실 리가 있겠소. 소문은 점점 괴이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덕수가 상군에게 제물로 바쳐진 거라 했고 누군가는 덕수가 원래 산신령을 모시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근거 없는 말들이 뒤엉켜 괴담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아이들이 덕수 이야기에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도 산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마을 이장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당분간 산에 오르지 말라는 명이 내려졌어요. 이장은 엄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상군이 나타났으니 함부로 산에 들면 안 돼요. 목숨이 아깝거든 집에 있으시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덕수 걱정보다 제 목숨 걱정이 앞섰습니다. 김첨지만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덕수가 산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 집과 밭이 주인 없는 땅이 될 터였습니다. 김첨지는 예전부터 덕수의 작은 밭을 탐내왔거든요. 비록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공짜로 얻을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김첨지는 속으로 계산을 굴리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윤소연은 덕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은 어려서부터 덕수에게 산나물 캐는 법을 배웠고 덕수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소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덕수 어르신이 걱정되어요. 제가 산에 가서 찾아볼까요? 어머니가 펄쩍 뛰었습니다. 미쳤느냐?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싶어서 그러느냐? 당장 그 생각 접어라. 사흘째가 되자 마을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덕수가 죽었다는 말이 기정사실처럼 퍼졌어요. 누군가는 벌써 제사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덕수의 집을 어찌할지 논의했습니다. 산 사람을 두고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꼴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직접 산에 올라가 확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웠거든요. 밤이 되면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비명 같기도 하다 했어요. 물론 직접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문이 소문을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키웠죠. 마을은 보이지 않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은비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보태었어요. 어젯밤 산에서 불빛이 보였다느니
호랑이 발자국을 봤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두려움 속에서는 어떤 말이든 믿게 되는 법이니까요. 덕수의 빈집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마당에 감나무만이 주인을 기다리듯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면 마른 가지가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았거든요.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덕수 어르신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대. 무섭다. 아이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쫓아 집으로 들여보내며 산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 산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덕수를 잃은 것처럼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산속 어딘가에서 덕수는 살아 있었어요. 다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죠. 김첨지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욕심꾸러기였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버릇이 있었고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 온갖 수를 썼어요. 덕수의 집과 밭은 보잘것없었지만 김첨지 눈에는 그마저도 탐이 났습니다. 공짜로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좋았거든요. 호랑이 소문이 돌자 김첨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덕수가 산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 재산이 주인 없는 땅이 될 터였어요. 김첨지는 벌써부터 계산을 굴렸습니다. 밭은 내가 차지하고 집은 헐어서 땔감으로 쓰면 되겠구나. 감나무도 괜찮은 놈이니 가을에 감이나 따먹어야지. 아직 덕수가 살아있는데도 벌써 죽은 사람 재산 나누듯 궁리를 했어요. 며칠 뒤 덕수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멀쩡히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호랑이 굴에 갔다 왔는데 어찌 살아있느냐. 이상한 일이다. 수군거림이 이어졌어요. 덕수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첨지는 덕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덕수가 다시 산에 오르기 전에 한 수를 써야 했습니다. 김첨지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덕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덕수는 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허연 노인이 홀로 앉아있는 모습은 쓸쓸해 보였어요. 김첨지는 기침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덕수 어르신, 별거 없으시오. 덕수가 고개를 돌려 김첨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담담했어요. 김첨지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산에서 무사히 내려오셨다니 다행이요. 온 마을이 어르신 걱정에 잠을 못 잤다오. 덕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김첨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김첨지는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애써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김첨지가 덕수 곁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겠소. 요즘 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지 않소? 위험하오. 어르신처럼 연로하신 분이 계속 산을 오르시다간 언젠가 큰일이 날 거요. 덕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김첨지가 속으로 조바심을 내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르신 집과 밭을 제가 맡아드리면 어떻겠소? 어르신이 만약 산에서 무슨 일을 당하시면 이 재산이 그냥 버려질 것 아니오. 차라리 제가 관리해드리겠소. 어르신은 편히 사시고 저는 밭이나 일구고 나쁠 것 없지 않소. 김첨지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맡아둔다는 핑계로 차지하겠다는 거였어요. 덕수가 죽으면 자기 것이 되고 살아있어도 이런저런 핑계로 돌려주지 않을 심산이었죠.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을 속이기 쉬울 거라 여겼습니다. 덕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죠. 김첨지는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시오? 제가 손해보려고 이러는 게 아니오.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오. 덕수는 다시 산을 바라봤습니다. 김첨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김첨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됐습니다. 김첨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르신, 생각 좀 하시오.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누가 어르신 장례를 치르겠소.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지 않소.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소. 덕수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도 말은 없었어요. 김첨지는 이를 갈았습니다. 고집불통 늙은이 같으니라고 속으로 욕을 퍼부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소. 오늘은 이만 가겠소. 하지만 생각해 두시오. 제 제안이 어르신한테 나쁠 것 없소. 김첨지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저 늙은이가 산에서 죽으면 결국 내 차지다. 발걸음에는 아기가 묻어 있었어요. 덕수는 김첨지의 뒷모습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산만 바라보고 있었죠. 해가 기울어 산 그림자가 마을을 덮었습니다. 덕수는 마루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새벽이면 다시 산에 오를 생각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어요. 산은 덕수에게 집이었고 사람들의 욕심은 그저 바람 소리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김첨지는 집으로 돌아가며 별별 궁리를 했습니다. 덕수가 고개를 저은 게 분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겠다는데 거절을 하다니. 고마운 줄도 모르는 늙은이 같으니. 김첨지는 덕수가 하루빨리 산에서 돌아오지 못하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래야 집과 밭이 제 손에 들어올 테니까요. 마을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산 위로 별이 떠올랐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덕수는 방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덕수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쓸할 뿐이었죠. 산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사람은 왜 이리 탐욕스러운지. 덕수는 내일 산에 오르면 이 쓸쓸함도 잊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시각에 덕수가 집을 나섰어요. 등에는 낡은 지게를 지고 손에는 나뭇가지로 만든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덕수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덕수에게 그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윤소연은 그날따라 잠을 설쳤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웠거든요. 덕수가 호랑이에게 쫓기는 꿈이었어요. 소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길한 예감에 소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소연이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저 멀리 덕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굽은 등에 지게를 진 채 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이 또 산에 가시는구나. 소연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어갔습니다. 덕수 어르신, 소연이 목청껏 불렀습니다. 덕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소연은 더 빨리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덕수를 따라잡았을 때 소연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가지 마세요. 소연이 덕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덕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소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산에 호랑이가 나왔다잖아요. 위험해요. 제발 오늘은 가지 마세요. 덕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연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어요. 소연이 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평생 산을 오르내리며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소연의 눈물이 덕수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저한테 산나물 캐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약초 구별하는 법도 알려주셨잖아요. 저한테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제발 가지 마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덕수가 조용히 소연의 손을 풀었습니다. 거칠지만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소연이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덕수는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굽은 등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소연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이 세상과 작별하는 사람처럼 느리지만 단호한 발걸음이었죠. 날이 밝자 소연의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덕수 어르신이 또 산에 가셨어요. 제가 말렸는데 안 들으셨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은비가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나? 저 어르신은 산에서 돌아가실 분이라고 했잖아. 이번에는 정녕 못 돌아오실 거야. 옆에 있던 안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랑이 굴에 2번이나 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 상군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이미 잃은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덕수의 집 앞을 지나며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벌써 제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꼴이었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김첨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 늙은이가 못 돌아올 거다. 밭은 내 것이 되겠구나. 김첨지는 이미 덕수의 밭을 어떻게 쓸지 궁리하고 있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윤소연만이 마을 어귀에 앉아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소연의 어머니가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들어가자.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다. 소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어르신이 돌아오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해가 중천에 떠도 덕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연은 끝내 어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덕수의 굽은 등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마을은 점점 덕수를 잊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화제거리였지만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자 사람들의 관심은 시들해졌어요. 산에 미친 늙은이가 결국 산에서 죽었구나. 그렇게들 생각했습니다. 덕수의 빈집만이 쓸쓸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안개가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노을에 물들었죠. 덕수가 그토록 사랑했던 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묵묵히 서 있었어요. 그 산속 어딘가에서 덕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덕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바위를 넘고 골짜기를 지났어요. 젊은이도 헉헉거릴 길을 늙은 노인이 묵묵히 올랐습니다. 해가 기울어 숲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 무렵 덕수는 깊은 산속에 다다랐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호랑이 굴이라 부르는 곳이었죠. 굴 입구에는 짐승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릴 냄새였어요. 하지만 덕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듯 굴 앞에 섰어요. 마치 오랜 벗의 집을 찾아온 사람처럼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덕수가 굴 앞 너럭바위에 앉았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어요.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덕수는 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천천히 씹었어요. 산새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덕수는 굴 입구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을 피우지 않았어요. 불빛은 오히려 짐승을 자극할 수 있었거든요. 덕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굴 안쪽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크고 묵직한 숨소리였습니다. 덕수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2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란 빛이 감도는 커다란 눈이었죠.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가 굴 입구까지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로 거대한 몸집이 드러났어요. 등에는 선명한 줄무늬가 있었고 앞발은 사람 머리통만 했습니다. 한 입에 사람 목을 물어뜯을 수 있는 맹수였죠. 하지만 호랑이는 덕수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덕수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덕수도 호랑이를 바라봤습니다. 2 눈이 마주쳤어요. 사람과 짐승 사이에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에는 저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덕수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이구나.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대답 같은 소리였어요. 덕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호랑이가 천천히 덕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끝이 덕수의 옷자락에 닿을 만큼 가까웠어요. 덕수는 손을 뻗어 호랑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덕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 덕수는 이 산에서 다친 새끼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덫에 걸려 앞발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덕수는 달랐어요. 덕수는 새끼 호랑이 곁에 다가가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손이 물릴 수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상처에 약초를 붙여주고 물을 떠다 먹였습니다. 며칠 동안 산에 머물며 새끼 호랑이를 돌봤죠. 어미 호랑이가 올까봐 조마조마했지만 어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냥꾼에게 잡혔을 거라 짐작했어요. 새끼 호랑이가 걸을 수 있게 되자 덕수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도 덕수는 종종 그 골짜기를 찾았어요. 새끼 호랑이는 점점 자라 어른 호랑이가 되었고 덕수를 볼 때마다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반김의 표현이었죠. 사람과 호랑이 사이에 이상한 정이 싹 텄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호랑이는 죽고 없을 터였습니다. 호랑이 수명이 길어야 20해 남짓이니까요. 하지만 덕수는 알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호랑이가 그 새끼 호랑이의 자손이라는 것을요. 눈빛이 닮았거든요. 야생의 맹수이면서도 덕수를 해치지 않는 그 눈빛이요. 호랑이가 덕수 곁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거대한 몸에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산속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덕수는 춥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체온이 덕수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덕수가 호랑이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 닿았어요. 내 할아비를 내가 살렸더니 내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덕수가 낮게 웃었습니다. 호랑이가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이요. 산속에서 사람과 호랑이가 나란히 밤을 보내는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덕수는 호랑이 곁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함 속에서 지난 세월을 떠올렸죠. 아내를 잃고 혼자 된 날들, 산만이 위안이었던 시간들, 사람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짐승에게서 받았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호랑이가 일어섰습니다. 덕수를 한번 돌아보더니 굴 안으로 사라졌어요. 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잘 있거라. 또 오마. 굴 안쪽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올랐어요. 덕수는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고 단단했어요. 산이 덕수를 품어주었고 덕수는 그 품 안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했지만 덕수에게 호랑이는 오랜 인연이 깃든 벗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덕수를 포기한 상태였어요. 호랑이 굴에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죠. 윤소연만이 매일 마을 어귀에 나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이 돌아오실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날도 소연은 산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어요. 산길 쪽에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소연이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굽은 등에 지게를 진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덕수 어르신. 소연이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덕수였어요. 닷새 만에 산에서 내려온 덕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얼굴에 상처 하나 없었고 옷도 멀쩡했어요. 다만 수염이 조금 더 덥수룩해졌을 뿐이었죠. 어르신 살아계셨군요. 소연이 덕수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덕수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울긴 왜 우느냐? 나 여기 멀쩡히 있지 않으냐? 덕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장에 갔다 온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어요. 소연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덕수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논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노인이 멀쩡히 서 있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서은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정녕 호랑이 굴에 다녀오신 겁니까?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럼 상군을 만나셨단 말입니까? 호랑이한테 안 잡아먹히셨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사람들은 덕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왔을까? 호랑이가 그냥 놔뒀단 말인가? 이상한 일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 덕수를 쫓았어요. 김첨지는 덕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밭을 차지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김첨지는 금세 다른 생각을 굴렸어요. 호랑이 굴에 갔다 와서 살아남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욕심 많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찾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첨지가 사람들 앞에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덕수 어르신은 보통 분이 아니야. 상군의 뜻을 아는 분이라고. 안 그러면 어떻게 호랑이 굴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겠어?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상군의 뜻을 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첨지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산신령이 덕수 어르신을 인정하신 거야. 그래서 호랑이도 어르신을 해치지 않은 거지. 어르신은 산과 통하는 분이라고. 근거 없는 말이었지만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호랑이 굴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설명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덕수가 상군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로 번졌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노인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경외심이 담긴 눈으로 바라봤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했고 덕수의 집 앞을 지날 때는 발걸음을 조심했습니다. 덕수는 그런 변화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산에 올랐고 해가 질 무렵 내려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도 덕수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산에 갈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상군이 지켜주시는 분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들 했거든요. 김첨지는 덕수에게 다가가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는 어르신이 범상치 않은 분인 줄 알아봤습니다. 덕수가 김첨지를 힐끗 쳐다봤어요. 눈빛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김첨지는 그 눈빛에 움찔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어르신, 혹시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덕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할 것 없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김첨지는 더 캐묻지 못하고 물러섰어요. 덕수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침묵마저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윤소연이 덕수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어르신, 산에서 고생하셨을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덕수가 죽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소연아. 소연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어르신, 정말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저 진짜 많이 걱정했어요. 덕수가 죽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산이 나를 해칠 리 없다. 내가 산에 기대어 살았으니 산도 나를 품어주는 거지. 소연은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덕수를 보는 눈은 예전과 달랐어요.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산과 통하는 이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덕수 자신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거였죠. 김첨지는 그 변화를 어떻게 이용할지 계속 궁리했습니다. 욕심의 끈은 쉽게 놓아지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면 덕수는 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구나. 하지만 나는 그저 산에 살 뿐인데. 산은 대답 없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덕수와 산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벗 사이에는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김첨지의 머릿속에는 온통 욕심뿐이었습니다. 덕수가 상군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떠받들어지는 꼴이 배가 아팠어요. 가난뱅이 늙은이가 하루아침에 마을의 존경을 받다니. 김첨지는 이를 갈았습니다. 나라고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나도 산에 가면 될 것 아닌가. 김첨지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덕수가 호랑이 굴에서 살아 돌아왔으니 자기도 그렇게 하면 마을에서 대접받을 수 있을 거라 여겼어요. 거기다 산에는 산삼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산삼 한 뿌리만 캐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었죠. 욕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김첨지가 몰래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다녀와서 산삼을 캐고 호랑이 굴에도 갔다 왔다고 떠벌리면 될 일이었죠. 김첨지는 낡은 호미와 자루를 챙겨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산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김첨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산삼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느냐 산삼아. 김첨지의 눈은 욕심으로 번들거렸어요. 하지만 산삼은 그리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산을 모르는 사람에게 산은 그저 나무와 풀의 바다일 뿐이었거든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김첨지는 지쳐가고 있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소에 산을 오르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김첨지는 바위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에이, 산삼은 나중에 찾고 일단 호랑이 굴이나 가보자. 거기 갔다 왔다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김첨지는 사람들이 말하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복잡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길을 잃었습니다. 사방이 다 비슷해 보였거든요. 김첨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왔던 길이 어디더라? 아무리 둘러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첨지는 초조해졌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김첨지는 닥치는 대로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가시에 긁혀 상처가 났어요.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산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김첨지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산을 무서워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산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았어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귀신 소리처럼 들렸고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으르렁. 김첨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호랑이였어요. 소문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김첨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김첨지의 입에서 애걸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빛났습니다. 노란 빛이 감도는 커다란 눈이었죠. 호랑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첨지는 벌벌 떨며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등 뒤에는 바위가 막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죠. 호랑이가 김첨지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대단했어요. 김첨지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잘못했소. 다시는 산에 안 오겠소. 하지만 호랑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덕수를 바라볼 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적의와 분노가 서린 눈이었죠. 호랑이가 낮게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에 김첨지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김첨지가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만이 확실한 사실이었죠. 이틀이 지나도 김첨지가 나타나지 않자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첨지의 아내가 울며 사람들에게 호소했어요. 우리 영감이 산에 갔다가 안 돌아와요. 누가 좀 찾아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있는 산에 누가 가겠느냐고들 했어요. 서은비가 혀를 찼습니다. 김첨지가 욕심을 부리더니 결국 화를 당했구먼. 상군을 업신여긴 벌을 받은 거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수 어르신은 상과 통하는 분이라 무사하셨지만 김첨지 같은 탐욕스러운 자를 상군이 용납할 리 없다고들 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몇몇 장정들이 산 입구까지 가봤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죠. 결국 김첨지를 찾는 일은 포기되었습니다. 산이 삼킨 사람을 어떻게 찾겠느냐고들 했어요. 윤소연이 덕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김첨지가 산에서 안 돌아왔대요. 어르신이 가시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덕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상군이 노하셨다. 내가 가도 소용없다. 덕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상군이 노하신 건가요? 덕수가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은 욕심을 싫어한다. 산에 기대어 살면 산이 품어주지만 산을 이용하려 들면 산이 내친다. 김첨지는 산을 업신여겼다.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 김첨지의 아내는 매일 산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김첨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상군의 노여움을 산 사람 이야기를 하면 재수가 없다고 여겼거든요. 김첨지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산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덕수만이 여전히 산을 오르내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산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산은 예전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욕심을 품은 자에게 산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김첨지가 몸소 보여주었으니까요. 김첨지가 사라진 뒤로 마을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두려워했고 덕수를 더욱 경외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덕수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산에 올랐고 해가 질 무렵 내려왔죠. 그에게 산은 여전히 집이었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수가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올랐어요. 단풍이 물들어 산은 붉고 노란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어요. 덕수는 천천히 걸으며 그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평생을 봐왔지만 질리지 않는 광경이었죠.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덕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마을 쪽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어요. 덕수는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먼저 나누려 들었다. 덕수의 목소리가 산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김첨지가 떠올랐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나누자고 했던 그 얼굴이요. 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것을 가지려 들었지. 사람이란 그런 거야.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남의 처지는 생각지 않는다. 덕수는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봤습니다. 우뚝 솟은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단풍 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산은 지켜주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품어주었지. 젊은 시절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잃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때 덕수를 받아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산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위로한다며 찾아왔지만 결국은 자기들 이야기만 늘어놓고 갔습니다. 진짜 덕수의 슬픔을 알아준 것은 아무도 없었죠. 그때 덕수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은 아무 말 없이 덕수를 품어주었어요. 덕수가 바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평생을 이렇게 걸어왔으니까요. 산은 덕수의 걸음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어요. 호랑이 굴 근처에 다다랐을 때 덕수가 멈춰 섰습니다. 굴 앞 너럭바위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굴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낮에는 깊이 숨어 있었거든요. 덕수는 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덕에 내가 살았다. 고맙다.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마치 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산은 원래 그런 거였습니다. 말없이 받아주고 말없이 품어주고 말없이 지켜주는 것. 그게 산이 사람에게 베푸는 방식이었어요.
덕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어요. 사람에게는 한 번도 이렇게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 앞에서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어요. 평생을 품어준 은혜에 대한 예의였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덕수가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산 아래로 마을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저녁 연기를 피우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덕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만 나는 끝내 산 사람이구나. 마을 어귀에서 윤소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셨군요.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이 덕수의 지게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덕수가 산을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산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나도 산을 좋아하는 거다. 소연은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덕수의 눈빛을 보며 알 수 있었어요. 이 노인에게 산은 그저 나무와 바위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이자 벗이자 삶 그 자체라는 것을요. 덕수의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작은 호롱불이 어둠을 밝혔어요. 덕수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산 위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덕수는 그 풍경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사람은 나누려 들고 산은 품어준다. 그게 사람과 산의 차이다. 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알았어요. 산이 듣고 있다는 것을요. 평생을 산에 기대어 살아온 노인과 그 노인을 품어준 산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였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덕수는 눈을 감고 잠이 들었어요. 내일 새벽이면 또 산에 오를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겠죠. 언젠가 덕수의 발걸음이 멈추는 날이 오겠지만 그날까지 덕수는 산을 오를 것입니다. 산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은 산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마땅하니까요. 산은 그런 덕수를 끝까지 품어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품어주겠죠. 그게 산이 덕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